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브렉시트 처음엔 충격이 컸습니다. 그 뒤로는 만성질환같이 장기간의 우려로 남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영국 화폐인 파운드화의 가치가 심상치 않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칫 유럽발 금융위기나 환율 전쟁이 생기진 않는지 걱정이 많은데요.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의 집값 평균 5억을 넘었다라는 뉴스 전해드렸는데 조사 방식과 표본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식 조사기관인데요. 한국감정원 관계자 연결해서 이 내용 짚어드립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도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만큼 더 달콤한 휴식과 여유 생기시길 응원드립니다. 2016년 7월 8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입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브렉시트 이후 파운드화 가치 변화가 금융시장의 변수가 될 거다라는 얘기, 저희도 인터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파운드화를 주목해라, 이런 얘기 해드렸는데요. 이 파운드화 가치가 브렉시트 결정 때 폭락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또다시 폭락하며 3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파운드화의 급락, 부동산 시장까지 흔들고 있고 이러다가 2008년 전 세계를 휘감았던 금융위기가 다시 찾아오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연구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파운드화 가치 3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급락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브렉시트 결정 후 한 13%가량 하락했거든요. 파운드화의 급락과 또 방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일단 급락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아무래도 예상 밖으로 이제 브렉시트가 결정이 되면서 영국 경제가 결국은 좀 급격히 둔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자금들이 좀 이탈하는 것들이 조금 파운드 약세를 좀 유도한 것 같고요. 네. 거기에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가 잘 아시겠지만 유럽 내에서 사실 금융시장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었는데 그 위상 자체가 상당히 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 자체가 상당히 좀 파운드 약세 기대감을 좀 키운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영란은행 자체가 이제 브렉시트의 영향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라든지 양적 완화 재개라든지 추가 부양을, 그러니까 유동성을 덮을 수 있다는 부분 자체가 아무래도 파운드 가치를 떨어뜨린 것 같고, 최근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동산 펀드 환매가 이제 중단이 되면서 더 이 약세 심리를 좀 부추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파운드와 같이 흐름은 조금 더 약세 흐름이 좀 이어지는 거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지적되고 있지만 이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고 부동산 값이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 돌고 있고요. 이 파운드화의 폭락은 결국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연쇄작용처럼 서로 물고 물려서 더 나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실물 자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나라는 의문도 생기고 있는데요. 최근 3일 사이 상업용 부동산 펀드 7곳이 환매 중단을 했습니다. 실물 경제도 이제 본격적으로 위기를 준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일단은 영향이 없다고는 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펀드 환매 중단이라든지 또 최근에 파운드와 약세,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향후에 대한 영국 경제에 대한 불안이 결국 개인 이제 참여자들, 가게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러한 심리 자체를 결국은 이제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실물 경제에 영향이 올고,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이제 상업용 부동산 시장 거래를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 비중이 지난해는 54%, 올해는 45% 정도 차지할 정도로 외국인 비중 자체가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이 파운드 약세, 그것 때문에 결국 또 자금들이 이탈해서 또 부동산 경기가 꺾인다고 하면 어느 나라도 이제 부동산 경기 자체가 꺾인 경우에는 실물 경제에 사실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네. 다만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라는 부분 자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008년에 좀 참고할 만한 사례, 사실 2008년의 위기도 우리도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IMF 10년 만에 찾아온 글로벌 위기였는데 이때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한 위기가 시작됐고요. 여러 가지 세계를 흔드는 금융위기로까지 확산이 됐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 방 2칸짜리 작은 아파트도 혹은 원룸 같은 형태도 굉장히 인기가 높고 가격이 높은 이 영국
런던의 상황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나빠졌다 이런 얘기들이 현장에서도 저희도 들려오거든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2008년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가능성 자체는 뭐 배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특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영국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뭐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좋았던 시장이 이제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네네. 그 여파 자체가 이제 유럽 쪽 시장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우리가 뭐 서브프라임과 유사한 어떤 사태가 뭐 벌어질 가능성을 뭐 배제할 수는 없긴 하지만 아직은 이제 조금 가능성을 저는 좀 낮게 보고 있고요. 그 이유 자체는 일단 서브프라임 당시와 달리 지금 금리 수준 자체가 워낙 낮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 수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당장에 뭐 부동산 시장 자체가 뭐 결국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 금리 자체에 상당히 민감한 시장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보면 금리 자체가 이렇게 낮은 수준에서 주택가격 자체에 급락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냐라는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서프라임 당시 같은 때 보게 되면 사실 문제가 됐던 것이 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결국 이제 우리가 알지 못했던 파생 상품과 관련된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면서 사실 금융기관들이 이제 결국 파산을 한 부분들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그 정도의 어떤 그 심각성 자체가 아직은 노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아직은 좀 가능성이 낮게 보고 있고 또 이제 20이라든지 영란은행이 추가적으로 또 뭐 돈을 풀겠다라는 쪽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좀 상쇄시켜주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그 서브프라임 같은 발생 가능성은 아직은 좀 낮다는 좀 판단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뭐 2008년도 관련해서 이 영화도 나왔었죠. 결국은 이렇게 큰 위기가 떨어지는 경우에 대한 것들. 지금은 좀 그런 상황과는 다르다라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유로존에서 지금 영국 말고도 뭐 스페인 또 여러 북유럽 국가, 스웨덴 이런 데도 지금 약간 위태위태로운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에 대한 은행과의 어떤 관계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동산 또, 영국의 금융 불안정 이런 것들이 직격탄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유로존 전체를 한 번 더 흔들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걱정 때문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앞서 말씀드린 같은 맥락인데요. 결국 이제 우리가 가장 지금 우려하는 게 이제 브렉시트로 발생된 이 전염 리스크 자체가 결국 영국에서 머물지 않고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서 전체 이제 금융시장이라든지 뭐 부동산 시장을 이제 흔드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 좀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특히 이제 우려되는 것들이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영국계 자금들이 사실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그 자금이 이제 나가면서 이제 스페인을 좀 부동산 시장을 흔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근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파운드 가치가 약세가 되고 뭐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오히려 영국 내에 있는 자금이 밖으로 나가는 경향이 사실 더 통상적으로는 많은 거고 밖에 있는 자금이 사실 영국으로 이렇게 환류하는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당장에 뭐 이렇게 스페인이나 이러한 쪽에서의 어떤 영국계 자금 이탈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낮게 보고 있고요. 또 영국계 자금이라고 하지만 그 성격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어떤 뭐 중동계 자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영국을 거쳐서 사실은 이제 나가는 자금은 어떤 영국 금융시장을 통로로 해서 나가는 자금들이 영국계 자금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면 뭐 굳이 지금 당장 뭐 이런 스페인 부동산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하는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뭐 스페인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뭐 독일 이러한 은행들의 이제 부실 얘기들이 사실 많이 불거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제 은행 부실이라는 건 결국 이제 대출 규제가 이제 엄격해지고 뭐 이러한 가능성들이 상당히 좀 열려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은 조금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고 그렇지만 조금 아직은 너무 좀 과도하게 이제 뭐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폭락하고 하는 이러한 그림을 그리기에는 조금은 아직은 좀 성급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살짝 이 균열이 생기거나 금만 가도 부서지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사실은 뉴스를 만들어내는 입장에서는 항상 나오는 얘기여서 좀 그런 걱정을 했는데요. 신흥국으로 눈을 돌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신흥국에 속해 있는데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거나 경기가 불안할수록 신흥국에 투자된 돈들은 결국 빠져나간다.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가버린다라는 걱정이 많습니다. 결국은 신흥국들의 통화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흔들리고 또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브렉시트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계속 불안한다고 하면 결국 자금들은 계속해서 금이라든지 이런 안전자산을 결국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보면 뭐 신흥국 쪽의 통화 자체도 상당히 좀 불안이 없는 게 뭐 현실입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조금 이제 브렉시트를 보면서 하나 이제 좀 이게 이전의 금융위기라든지 또는 유럽 재정위기가 좀 다른 점이 하나 있다고 본다면 그게 보면
이번 브렉시트 자체는 이제 크레딧 이벤트는 사실 아직은 아니라, 그러니까 크레딧 이벤트라 하면 어떠한 기업이라든지 가게가 이제 파산을 하고 이제 망하고 하는 이러한 리스크일 텐데, 아직 브렉시트로 인해서 뭐 기업이 망하고 금기관이 망하고 하는 이러한 이벤트는 사실 좀 아니라고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뭐 당장 자금들이 이전과 같이 뭐 급속히 썰물처럼 돈이 나갈 가능성은 이머징 쪽에 나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고요. 더구나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이머징 통화 자체가 더 약세가 되려고 하면 달러 가치가 상당히 강세가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시겠지만 최근 올해 미 연준 자체 금리를 뭐 더 올리려고 하다가 지금 이 브렉시트 사태로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이런 우려 때문에 달러도 사실 좀 아직은 그렇게 초강세가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조금 이머징 쪽에서 자금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제한적인 그러한 사항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기대만큼 충격만큼 또 이렇게 신흥국으로부터 자금이 급격하게 이동하는 상황은 없고, 또 2008년 같은 경우는 뭐 리먼 사태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면이 있다라는 걸 저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지금 1200원 선을 돌파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1161원 50전으로 마감이 돼 있습니다. 이 3분기에는 한 1300원까지도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얘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뭐 1,300원을 이제 얘기한다는 건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연초에도 보면 1,250원 선까지 이제 올라갔던 경우인데, 그때 보면 사실 이제 중국발 이제 위기가 불거지면 1,250원이 올라갔고요. 네네. 1,300원이 간다는 얘기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위기가 다시 이제 불거진다는 이제 얘기를 전제로 깔고 이제 저희가 1,300원을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직은 제가 쭉 말씀드린 내용처럼 아직 그런 위기 상황은 좀 아니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향후에 이제 파운드 가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급락한다면 저희 원달러 환율 자체에 뭐 1,200원 선을 다시 트라이를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아직 뭐 1,300원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위기 상황은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 이제 시장에서도 하나 논란이 됐던 게 사드 배치가 결국 이제 확정이 된 부분들. 그리고 이것도 연초에 사실 워낙 약세 요인으로 사실 좀 작용했던 것들이 다시 재료가 좀 불거졌다는 점에서 본다면, 하여튼간 뭐 워낙 추세적으로 약세로 간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뭐 여건들이긴 하지만, 상당 부분 당분간은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된 상황들이고, 그 원달러 환율 자체의 흐름을 좀 결정할 수 있는 건 파운드화 환율 흐름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 파운드와 같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고 했는데, 연구원께서는 1달러 수준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뭐 1달러에 가까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언급도 하셨던데요. 파운드와 어느 정도 흐름으로 전망하십니까? 예, 제가 뭐 달러하고 1대1의 등가를 얘기 드렸다는 거는 사실 최악의 경우를 이제 가정을 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저희가 이제 파운드화 위기가 이제 80년대 한 3차례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를 보게 되면 한 30에서 50% 정도 파운드 가치가 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수준을 좀 감안한다고 하면 파운드화가 뭐 1.15에서 1.2 요 상대까지는 중장기적으로 좀 하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뭐 이게 뭐 지금 15% 이상 이제 절하된 상황에서 여기서 또 뭐 15% 이상 절하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당분간은 조금 안정을 상황을 좀 추가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조금 1.2 후반대에서 조금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추후에 이제 영국 경제 상황이 진짜 나빠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중장기적인 트렌드를 좀 잡아가지 않을까.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 브렉시트가 진짜 뭐 현실화돼서 이후 탈퇴를 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깔고 말씀을 드리면, 좀 중장기적으로 파운드 자체는 약세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과거의 이 위기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설명하고 또 전문가에게 이렇게 물어보지만, 또 그때와는 다른 면들, 그래서 너무 좀 급격한 걱정이나 위기에 대한 생각들은 조금 천천히 분석적으로 봐도 되겠다, 이런 얘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연구원이었습니다. 경제 탐구생활. 경제 인터뷰를 하다 보면 참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도 몰라서 찾아봐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제 탐구 생활 통해서 이런 말들 하나하나씩 조금 이해해보는 시간 여러분께 드립니다. 또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씩 보내드리고 있고요. 매주 목요일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티켓도 드리고 있습니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이용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문자, 또 스마트폰 앱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브렉시트 이후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하고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이것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유사시 재원 확충을 위한 제도도 정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 나라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돈을 의미하는 이것 무엇일까요? IMF 떠올리면 이 단어 참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비상자금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율을 안정시키고 국가의 신인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긴급사태 발생으로 금융회사 등 경제 주체가 해외에서 외화를 빌리지 못해서 대외 결제가 어려울 때도 쓰입니다. 우리나라는 6월 말 기준 이것이 3,698억 9천만 달러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97년엔 이것이 고갈돼서 큰 위기를 맞기도 했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5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퀴즈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시중 자금의 흐름 바짝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단기 안전 금융상품에만 몰리고 있습니다. 지방 소형 아파트의 월세 부담이 가장 부담이 크다라는 뉴스 들어와 있는데요. 잠시 후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그런 이유일까요? 금값이 오르고 있다라는 뉴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 경제 톱 뉴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중 자금의 흐름 좀 공개가 됐는데 네. 만기도 짧고 안전한 곳에만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와 있네요. 네, 5월 말 기준인데요. 실세 요구불 예금 또 6개월 미만 정기 예금을 비롯해서 이 단기 금융 상품의 수신액이 모두 876조 2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27조 6천억 원 정도 늘어나는 거고요. 또 여기에 대해 안전자산으로 좀 분류할 수 있는 채권형 펀드 또 은행 금전 시탁을 더하면 이 단기 상품과 안전자산 상품의 수신고가 1,157조 6천억 원으로 늘어나는데 이 단기 안전금융상품의 잔액이 이 전체 금융상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니까요. 57.1%를 기록해서 이 작년 말보다 0.9%포인트 오르면서 60% 좀 바짝 다가섰습니다. 예, 무엇보다 좀 불안한 심리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금리 영향이 큽니다.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시중의 돈이 좀 만기가 짧아서 수시로 이동할 수 있는 단기 상품에만 좀 몰리고 있는 거고요. 또 최근에 이 브렉시트 영향도 큰데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기 불황에다가 이 브렉시트까지 이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는 사건들이 좀 잇따라 발생을 하면서 이 안전자산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것 국제적으로도 확산되면 우리 경제에는 조금 먹구름이 드려지는데요. 좀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후 인터뷰도 준비했지만 이 한국감정원이 서울 주택가격 5억 원 넘었다라는 얘기를 반박을 했더라고요. 네. KB국민은행의 발표를 반박한 건데요. 네, KB국민은행이 지난 4일에 달 서울 지역 평균 주택 매매 가격이 5억 198만 원을 기록해서 처음으로 5억 원을 넘었다. 이런 자료를 냈는데요. 네. 이 감정원의 조사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감정원이 지난달에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이 서울 지역의 주택 평균 매매가를 봤더니 4억 6,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국민은행보다 한 4천만 원 정도 이상 낮은 건데요. 네. 이 감정원의 통계로는 아직 5억 원을 넘은
서울의 평균 매매가가 5억 원을 넘은 적은 아직 없었습니다. 예,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 이 조사를 담당한 사람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세 부담이 크다라는 뉴스들 나오고 있는데 지방 소형 아파트의 월세 부담이 크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네요. 네, 그 역시 뭐 감정원의 자료인데 지난 5월 달에 전국 아파트의 전월세 전환율을 보니까 4.9%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지방 소형 아파트였는데 6.5%에 달했습니다. 이 전월세 전환율은 이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비율을 말하는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이제 월세 부담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지역별로는 서울이 4.5%로 가장 낮았고요. 강원이 7.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규모별로는 60제곱미터 이상 소형이 5.5%로 가장 높았고 이 중대형은 4.6% 정도 상대적으로 좀 낮았습니다. 네, 이 월세화에 대한 부담이 저소득층에서 또 중산층으로 확산하고 있다. 네. 좀 월세로 인해서 좀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 이런 내용일 텐데요. 네, 그 통계청에 따르면 이 전체 임대차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계속 높아져서 2006년에는 45.8% 정도였는데 2014년에는 55%로 뛰었습니다. 이 월세 비중은 저소득층에서 가장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 같은 기간 59.3%에서 70%로 높아졌습니다. 이 중소득층의 월세 비중도 2012년부터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48.8%로 좀 거의 이제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산층의 좀 주거비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 네. 실제로 2014년 현재 전체 임대차 가구 중에서 이 소득 대비 임대료가 30%가 넘는 가구가 31%에 달했습니다. 이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소득의 3분의 1을 월세로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쓸 여력이 없어지면 결국 내수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뭐 돈을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네. 참 걱정입니다. 주거 불안 역시 월세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났습니까? 네, 이 국토교통부의 조사인데 2014년 임차 가구가 이사하는 이유를 좀 살펴를 봤더니 계약 만기 또 집주인의 퇴거 요구 등 비자발적인 이유에 해당하는 항목이 월세 가구는 36%에 달해서 26%에 그친 전세 가구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 이사 빈도도 이 월세에서 가장 높았는데 전체 임차 가구 이사 횟수는 4.4회였는데 이 월세가 5.5회였고 전세는 4.2회로 그만큼 이사를 좀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비자발적 이유. 바꿔 말하면 뭐 쫓겨난다 이런 네. 느낌도 듭니다. 자, 경제가 불안하니까 금값도 뛰고 있습니다. 금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한국은행의 금 평가 금액도 수익으로 돌아섰다고요? 네, 이 국제 금값이 지난 7일 현재 온스당 1,367달러까지 오르면서 작년 12월과 비교하면 거의 290달러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좀 한국은행도 이제 좀 가슴을 좀 쓸어내리고 있는데, 네네. 한국은행은 그 2010년까지 금 보유량이 14.4톤에 불과했는데요. 2011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금을 사들이기 시작해서 금 보유량이 지금은 104톤을 좀 넘어섰습니다. 네. 문제는 이 한국은행이 금을 산 시기가 이 금값이 가장 높은 시기였다는 건데, 그러면서 뒤늦게 금을 사서 손실만 키웠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최근에 금값이 좀 오르면서 평가 금액이 손실에서 2억 4천만 달러 정도의 수익으로 좀 돌아섰다고 합니다. 예, 금값이 오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때문에 그럴 텐데 네.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이 한 104톤 정도. 네. 이게 많은 편인가요?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 외환 보유액으로 금을 많이 보유할수록 그날의 화폐는 보다 안전한 자산으로 좀 인정을 받아서 좀 사실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요. 지난 5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세계 7위 규모인데 이 금 보유량은 34위에 불과했습니다. 네. 1위는 미국인데 무려 8,100톤이 넘었고요. 중국이 1,700톤, 일본이 한 765톤 정도 돼서 우리나라보다 좀 많았습니다. 한국은행이 매달 초 발표하는 그 외환 보유액 집계에는 금 가격 변화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항상 이 구입 당시 가격인 47억 9천만 달러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예, 이 금이 한국은행에는 없다라는 얘기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해외에 보관돼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예, 삼성전자의 애플 영업이익률 격차 점점점 좁혀지고 있네요. 네, 그 삼성전자가 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 2분기 8조 1,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좀 깜짝 실적을 냈는데요. 영업이익률도 16.2%를 기록을 해서 2013년 3분기 이후에 11분기 만에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애플과의 격차도 좀 줄어들었는데 작년 4분기 영업이익률을 보면 삼성전자가 11.5%, 애플이 31.8%로 거의 3배 가까이 좀 벌어졌었는데요. 이번 분기에는 그 애플의 영업이익률이 한 26에서 27%대로 좀 전망이 되고 있어서 10%포인트 이하로 좀 좁혀질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요. 삼성이
삼성이 그만큼 선방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삼성전자는 갤럭시 S7 시리즈가 뭐 많이 팔리는 데다가 이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했는데요. 특히 단가가 높은 엣지 모델의 판매 비중이 올라가면서 좀 마진도 좀 늘었다고 합니다. 이 반면에 그 애플은 중저가 모델인 아이폰 SE의 흥행에 좀 실패를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진 건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플의 뭐 수익률은 계속 좀 수익 구조가 탄탄해서 삼성전자보다는 이 높은 영업이익률을 좀 기록할 것으로 좀 그렇게 좀 유지를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려운 경제 상황 탓일까요? 상반기에 15개 나라의 신용 등급이 강등됐네요. 네, 국제신용평가회사인 피치의 자료인데요. 올해 상반기에만 15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전체적으로는 20개국 이상의 신용 등급이 하락하면서 이 뭐 신용 등급으로만 보면 이 최악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피치가 신용 등급 감등을 검토 중인 국가가 뭐 지금 22개국에 달한다고 하고요. 뭐 지금까지 최다 기록은 20개국의 신용 등급이 떨어졌던 2011년이라고 합니다. 예, 이 신용 등급 내려간 이유는 뭐로 밝혀졌습니까? 뭐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또 뭐 달러와의 고공행진, 뭐 여기에다 브렉시트 충격이 좀 더해지면서 뭐 이렇게 좀 그만큼 이 경제 사정이 좀 나빠지고 있는 건데, 실제로 올해 상반기 신용 등급이 하락한 국가들을 봤더니 주로 신흥국이었습니다. 이 원자재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이 좀 직격탄을 맞은 거고요. 네. 최근에 또 브렉시트 결정에 따라서 지금 영국의 신용 등급도 떨어졌는데, 이 피치는 이 브렉시트 결정과 함께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 이 다른 유럽 국가들의 경제 전망도 좀 계속 악화될 것으로 그렇게 좀 내다봤습니다. 예. 자, 오늘 톱 뉴스 중에 톱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네, 이 월세 부담 기사를 좀 꼽고 싶은데요. 네.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월세 부담이 커지면 뭐 아무래도 소비 위축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경제 전반에 좀 악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뭔가 좀 특단의 혜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월세로 쓰이는 돈을 다른 곳에 쓴다면 또 경기 부양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저도 공유하는 바고요.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 마련해 드립니다. 최근 서울 평균 집값이 5억을 넘었다라는 기사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께는 자산 가치가 올랐다라는 반가운 소식이었을 테고요. 또 집을 구해야 하는 분들께는 한숨이 나오는 뉴스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5억 원 KB국민은행에 발표했는데요. 어제 한국감정원이 이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면 집값을 알아내는 데 있어서의 여러 조사 방법, 또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발표하신 한국감정원 강여정 주택통계부장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월요일 이 KB국민은행이 주택가격 동향 자료를 통해서 서울 평균 주택 매매 가격 5억 198만 원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2008년 12월 이후 처음 5억 넘었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내용과 좀 다른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저희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일단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 국민은행 자료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네. 우선 2016년 6월 신고월 기준으로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의 전체 평균 주택 매매 가격은 4억 6,14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이런 결과는 국민은행 자료보다 약 4,050만 원 정도 낮은 건데요. 역시 여전히 5억 원을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두 번째 가격 자료는 저희도 이제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네. 저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을 기준으로 전체 주택 종합 평균 매매 가격이 4억 6,874만 원으로 나와서 국민은행 조사보다는 약 3,324만 원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실거래 가격과의 차이는 72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실거래 가격과는 뭐 발표 내용만 보면은 국민은행보다는 훨씬 더 가깝게 이 근사치에 간 건데요. 이 발표 차이, 액수 차이가 너무 커서 지금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조사 방식을 보니까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공인중개사들, 그러니까 즉 집주인이 내놓은 가격, 호가에 대한 측면이 반영돼 있어서 훨씬 더 높게 잡혔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은행과 저희 원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통계 자료는 장기적인 시계열 측면으로 보면은 유사한데요. 네. 특정 시점의 자료를 갖고 비교를 하면 다소 차이 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 그 표본을 뽑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국민은행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와 연립주택, 단독주택을 구분해서 봤을 때 네네. 서울 같은 경우에 아파트 표본이 8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감정원에서 발표하고 있는 자료는 아파트 표본이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감정원에서 발표하는 통계의 기준이 되는 표본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단독주택이 전체 모집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의 비중을 반영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전체적으로 약 250만 호 정도의 있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55% 정도, 그리고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약 30% 정도,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1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한 가지 더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네. 생각을 해보면 이제 최근에 멸실이 되는 가격이 낮은 주택들의 표본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신규 주택들, 가격이 높은 신규 주택들이 표본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그런 착시 현상 때문에 또 더욱더 가격이 높게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얘기 들어본 바에 따르면은 전체 한 250만 채 정도 집에 여러 가지 이 유형별로 좀 얘기를 하는 면이 있는데요. 이 네. 전체 주택 거래의 가격과 내용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전수조사가 아니라 그 중에서 네. 비례해서 표본을 뽑아서 조사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 모두 표본을 선정을 해서 해당 가격에 주간 가격과 월간 가격을 조사를 해서 네네. 통계를 발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체 주택 가격을 산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네. 모집단의 성격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표본을 뽑아서 발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연립주택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네. 연립주택의 부분의 어떤 그 차이에 따라서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사에 나온 통계 수치는 네. 서울에 소재하는 주택 전체의 평균 매매 가격이라고 나왔는데요. 네네. 아파트와 연립주택, 단독주택으로 구분을 해봤을 때 서울에서 평균 주택 가격이 가장 낮은 것이 연립주택 가격입니다. 네. 아파트는 5억 5천 정도 되고요. 아파트만 놓고 봤을 때 평균이 5억 5천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립주택은 2억 1천만 원, 그리고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2억 5천만 원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네. 예, 단독주택은 감정원은 6억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국민은행은 6억 9천만 원 정도로 평균 매매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모집단의 비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가 55%, 연립주택이 30%, 단독주택이 15% 정도인데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평균 매매 가격이 가장 낮은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 표본 비중이 약 7.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평균의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이 아파트 가격과 평균 매매 가격이 높은 단독주택 가격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러면 KB국민은행의 조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파트 가격에 대한 반영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집값 5억 넘었다. 이제 이런 발표가 가능했던 것이고, 감정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실질적인 비율 배정을 고려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한 4천만 원 정도 낮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지금 사실 뭐 5억이 넘었다라는 것도 뉴스였지만 요즘 보면 강남 재개발, 재건축 등의 요인 뭐 여러 가지 얘기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집값 상승 또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집값 오름세 같은 것들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올해 이제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요. 올해 네. 상반기의 이슈 중에 하나는 좀 특징적인 모습이 수도권과 지방이 양극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자금이 재건축, 재개발 쪽에 많이 유입이 돼서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는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보였고요. 네.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공급 물량이 시장에서 해소가 더디게 되면서 또 게다가 이제 조선업이나 이런 산업 경기 침체까지 더해져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양극화가 좀 진행되고 있다. 결국은 뭐 뚜렷한 인상은 아니고 좀 약간 투기 이런 얘기들도 좀 연상이 되는데요. 자, 감정원의 조사에 따른 전국의 평균 집값이나 내용 흐름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신다면 또 주택 유형별로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최근의 추세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주로 서울의 집값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전국적으로 보면은 또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평균 매매 가격이 1억 3,800만 원 정도로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비해서 가장 낮은 모습이기는 한데요. 네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서울은 6억 5천만 원 정도로 높은 평균 매매 가격을 보이지만 네. 전국적으로 보면은 지방에 있는 오래된 주택 같은 것들이 표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평균 매매 가격이 2억 1,900만 원 정도,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2억 8천만 원 정도로 서울만 봤을 때보다 절반 정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지방과 서울은 또 다른 차이가 있고 또 주택 유형별로도 값이 다르다 이런 얘기들. 저희가 이 집값 발표 같은 것들 보면 사실은 기대 심리 같은 게 생겨서요. 낮은 집값은 높은 쪽으로 수렴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좀 주택 가격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과거에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이라던가 투기적인 그런 바람이 불게 되면은 관심을 갖고 또 이익을 보시는 분들도 생기고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투자를 하셨다가 손해를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요즘에는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실거래 신고 가격이라던가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오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특정인이 큰 이익을 본다던가 큰 손실을 본다던가 하는 것들이 조금의 노력만 들이면은 줄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부동산이나 주택시장은 지역별로 특징적인 모습이 다 다르고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를 드리자면은 거시경제 흐름이라던가 정부의 정책이라던가 지역 정책에 대한 것들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좀 주택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꼭 필요한 재화이지만 또 보유 기간이 다른 재화보다 길기 때문에 네네. 단기간에 어떤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보다는 네. 조금은 더 담담하게 이제 개인의 가족의 구성이라던가 거주하는 지역이라던가 소득 수준의 변화라던가 대출 상황 가능성들을 개인별로 시기별로 면밀히 검토를 해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있고 한국감정원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련된 통계 정보라던가 가격 정보 그리고 매물 정보 같은 것들을 모두 담은 한국감정원 부동산 네네. 정보 앱이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보시면 최근에 뭐 다양한 이슈가 됐던 아파트 관리비 정보까지 단지별로 네.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인터넷이라던가 한국감정원 앱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 보신다면은 조금은 더 합리적인 그런 거래를 네. 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부동산 관련해서 직접 정보를 알아보고 또 지역별 또 개인별 차이를 좀 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장 강효정 선생이었습니다. 문화로 만나는 재미있고 유익한 경제, 경제 신간. 네, 책 한 권에 담겨있는 경제 얘기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언제나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항상 좀 미래지향적이거나 이 진취적인 얘기의 책들을 많이 소개해 주시는 편인데요. 물론 경제여서 그렇지만 오늘도 내가 미래를 앞서가는 이유라는 책이네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다 주춤하고 있고 사실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미래지향적인 책들을 읽고 희망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미래 그러면 미래학의 선구자이면서 미래 예측의 대가인 엘빈 토플러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최근에 사망하셨죠. 예. 네. 그렇죠. 이 1980년에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통해서 정보와 혁명을 통해
예측 기반 경제로의 변화를 예측을 했었는데 네. 사실 그분의 어떤 예측들이 지금 다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가 미래를 앞서가는 이유 또한 미래 예측에 대한 책입니다. 근데 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저자인 사토 가츠아키가 1986년생이에요. 굉장히 젊네요. 네. 예, 우리나라인 나이로 30인데요. 책을 읽어보면 나이가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통찰력도 대단하고 또한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이 대담하고 치밀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일본의 마크 주커버그라고 불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일본 명문대인 와세다 대학교 법학부를 중퇴하고 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는데 네. 일본에서 지금 가장 주목받는 스타트업 창업가라고 그러고요. 일본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인 5천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일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에 비유할 만큼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와세다대 법대를 나와도 사실은 미래가 보장돼 있을 텐데 또 다른 미래를 열었네요. 이 일본에서 가장 주목받는 스타트업 기업가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 저자는 자신의 스타트업 경험을 차분히 들려주면서 테크놀로지의 미래를 예측해보고 있는데요.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강조하는 미래를 위한 사고법은 패턴입니다. 패턴이요? 예, 네. 인간 역사 발전의 패턴, 테크놀로지 진화의 패턴, 이러한 패턴들을 인식하고 이해해야만 하고요. 만일 쉽사리 패턴을 찾을 수 없다면 실패를 반복해서라도 패턴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또한 패턴을 인식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점이 아니라 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이 아니라 선. 예,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인공지능이 사람의 뇌를 대체할 것이다. 핀테크가 금융의 판도를 바꿀 것이다. 이런 예측들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점적인 예측이라는 거죠. 네. 언젠가 일어날 무수히 많은 일 가운데 하나의 점일 뿐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왜 생기는 것인지 서로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 것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과 점을 연결해서 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진정한 미래 예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문과생들한테는 왠지 좀 스토리텔링 이런 말이랑도 연결되는 것 같고요. 스티브 잡스 또한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점과 점을 연결해서 선으로 사고하라.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죠. 예, 예를 들어 점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은 구글이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에 막대한 자금을 퍼붓고 있다라는 이유를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동차와 인터넷 검색 엔진 사실 점으로 떼어놓고 보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구글이 웬 자동차 이럴 겁니다. 예. 하지만 세상의 정보를 정리해서 누구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구글의 사업 전개 패턴을 선으로 연결하면 네. 이해해 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현대인들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자동차에는 사실 어마어마한 양의 개인 정보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 이 정보들을 활용을 하면 도로교통, 에너지 정책, 그 밖에 여러 사업 구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시각으로 보면 구글이 인공지능은 물론이고 심층학습이라든가 우주산업 이런 것에 왜 투자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데요. 네.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 일이 과거에 어떤 이유에서 비롯되었고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미래 예측의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연결이라는 단어가 아주 가슴에 콱 와닿습니다. 이 딥러닝을 한 알파고가 왜 이세돌과 바둑을 떴느냐의 문제, 그냥 그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연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들이 많잖아요. 무엇보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지금 최근에 이세돌 구단과의 대결로도 아주 관심이 높아졌는데 저자는 이런 미래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크게 4가지인데요. 테크놀로지 진화에는 어떤 패턴이 숨겨져 있을까? 그리고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앞으로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이 테크놀로지의 진화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초래할 것인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은 그러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인공지능, 공유경제, 무엇보다 사이버 보안, 테크놀로지가 인류의 적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있지만 사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할 것은 인간 자신일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 이 책에서 예측하고 있는 중요한 정보 한 가지는 수십 년 후에 정보가 갖는 가치가 자본이 가진 가치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정보 자체만으로도 경제가 성립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정보가 있어도 자본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미래는 이게 반대가 된다는 겁니다. 네. 자본이 있어도 정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가치가 더욱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보가 하나의 재료가 아니라 정말 토대가 되어버릴 텐데요. 저자가 말하는 정보의 개념, 지금의 정보와는 또 조금 다른 미래의 개념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결론적으로 좀 이 미래를 대비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방법 뭘까요? 1903년 뉴욕타임스가 비행기가 발명되려면 100만 년에서 1000만 년 걸릴 것이다 라는 기사를 게재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불과 몇 주일 후에 라이트 형제가 인류 최초로 하늘을 날았는데요. 미래의 대표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가 전문가의 예측과 다르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네. 우리가 혁신가의 딜레마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네. 시장의 리더가 우월한 지위 때문에 다음에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는 현상을 의미를 하는데 실제로 한때 혁신가 혹은 혁신 기업으로 불렸던 시장의 리더들이 이 딜레마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고 있는데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 우월한 지위를 버리는 것입니다. 네. 두려움과 어려움 속으로 나서는 것인데요. 그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저자의 조언이 그렇게 가볍게 들리지만은 않습니다. 쥐고 있는 것을 놔라. 이런 얘기로도 들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자, 여러분 다 모이셨죠? 이제 일정 변경해서 4번째 쇼핑센터 방문합니다. 가이드 멋대로 일정이 마음에 안 드시면 인터파크 투어로 가시든가. 해외여행 가이드 인터파크 투어에서는 미리 확인하고 간다. 오 마이 가이드! 가이드 실명제로 더 즐거운 여행. 인터파크 투어.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똑똑 주유소 할인 똑똑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비교해보세요. 순증대수 1등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렌터카연합회 2015년 기준.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6619님께 생수 선물 드립니다. 금모으기 생각나신다고요. 9637님 여행 스케치 티켓 드립니다. 생생경제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